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자금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다는 게 유럽의 판단입니다. 러시아 내 지금 재정 상태는 거의 IT 수준이다. IT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고 나라가 거의 망했거든요.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서 모은 기금들이 이제 거의 다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190조 거의 200조 가까운 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3년간 다 고갈됐고,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요, 국내 유일의 수출 통제, 제재 관련한 정보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 수출 통제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갖는 자체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냥 체포명령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전쟁 범죄자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못 갑니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안 갔잖아요. 체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간 만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푸틴은 러시아 땅 바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행히 미국도 ICC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알래스카는 옛 러시아 땅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미국은 왜 또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왜냐하면 ICC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최대 맹방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ICC에 어떻게 했느냐? ICC 수석 검사를 제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미국 은행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못하고 넌 달러 거래를 못해 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제재를 해버려서 ICC 수장이 현금으로 그 월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나 어떤 지역은행을 통해 가지고밖에 거래를 못 합니다. 국제 거래를 하지 않는 그 정도로 미국이 ICC랑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푸틴 입장에서는 가장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마 미국이고,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란 또 상징적인 있는 땅을 찾아서 회담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말 휴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너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려 한 4년 전, 그러니까 한 7, 8년 전으로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베트남에서 회동할 때, 하노이 회동을 할 때로 우리가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전 세계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냐면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왔어요. 2박 3일, 3박 4일 걸려가지고 베트남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갑니다. 국내에 수많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그냥 여러 가지 스캔들로 특히 자기가 어떤 포르노 배우랑 성관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막음 돈을 줬다는 이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고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전 세계가 사실은 열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했습니다. 하노이에 당시에 제가 그 하노이 당시에 가 있었는데 하노이의 어떤 현수막이라면 평화의 도시 하노이 이런 온갖 지금으로 따져보면 설레발이죠. 그런 설레발에 어떤 플랜카드가 다 걸려 있고 정말 올림픽 하듯이 하노이가 그걸 정상회담을 가지고 하노이가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빈손으로 박살이 났어요. 이번에도 저는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라면 밑에서 어느 정도 사실은 사인할 문구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그런 걸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 미국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미국 언론에 나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기대를 좀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 앞에서 빈손으로 걸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플랍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그냥 완전히 폭삭 망했다. 실패를 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만나고 보자 라는 쪽으로 일단 생각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밑에는 일단 우리가 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어떤 주문을 했다라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네츠크와 이미 이 점령지 우크라이나 땅 20% 정도 되는 그 점령지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했다는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뭐 바로 돌파구가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빈손으로 걸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당시 다시 또 하노이 때로 가보면 그 당시도 그 비슷했습니다. 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한 제재를 풀어주면 그다음에 북한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단계적인 비핵화를 할 거다 이런 예상들도 있었고요. 한데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이번에도 가 보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어떤 단기적 휴전이나 단기적인 뭐 해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즉시 타결 가능성이나 아주 장기적으로 평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보도입니다. 보도를 보면 겨울 공방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미 겨울 공방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제 재배치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이제 그 협상에만 모든 걸 맡겨놓긴 어렵고 우크라이나도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거겠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즉각 타결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너무 기대가 높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누적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그 자금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유럽의 판단입니다. 특히 유럽 EU에서는요. 핀란드나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더 러시아를 몰아붙여야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냐면 러시아 내 지금 재정 상태는 거의 IT 수준이다. IT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고 나라 거의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 압박이 거의 IT 정도로 받고 있다라고 유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서 모은 기금들이 이제 거의 다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190조 거의 200조 가까운 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3년간 거의 다 고갈됐고 그리고 이제 GDP에 얼마입니까? 한 6% 정도 되는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는데 뭐 전쟁을 하는 나라가 6%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자신들의 예산의 거의 상당 부분을 한 40%인가요?를 이제 거기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리는 이미 15%, 20% 되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지금 그 고금리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경제가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보도들도 보면 지금 철도가 있는데 그 철도 자체가 지금 보수가 안 돼가지고요. 러시아 지금 가장 큰 물류는 철도입니다. 당연하겠죠. 국토가 크니까요. 근데 그 철도 보수가 안 돼서 물류에 벌써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연착이 되고 비행기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에서 비행기 부품을 막아서 지금 비행기가 거의 뜨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러시아의 비행기 가격은 지금 계속 하늘 정도로 뭐 치솟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뭐 버티기가 계속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푸틴 자체의 정권에도 이제 점점 위협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푸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만둬야 하는 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듯이 지금 2월 달에만 러시아 병사 2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3년간 수십만 명, 거의 한 세대가 갈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떤 독재자 아니면 그에 걸맞는 사람의 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푸틴이 정말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는 주변 측근들의 얘기를 듣고 침공할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을 못했듯이 우리는 늘 자신이 최정상에 있고 자신에게 토를 달지 못하고 토론이 되지 않는 정상들의 판단 구조나 이런 걸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계속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지금 이게 휴전이 된다고 해도 폴란드 같은 데서 말하는 게 2027년 되면 러시아가 충돌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폴란드 쪽에서 주장하면서 유럽이 군비를 강화하고 나토 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폴란드거든요. 왜냐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지나면 바로 자기들이니까 항상 러시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푸틴의 어떤 사고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한민국도 그걸 최근에 겪었잖아요. 지도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말 예상 외의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격변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민주주의 사회도 그런데 러시아와 같은 독재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면 권위주의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떠냐?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3천만의 나라가 러시아랑 큰 대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거의 기적 같은 용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 자체만은 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젤렌스키가 잘못했느냐, 뭐냐 이런 논쟁을 다 떠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텨주고 이 항전의 의지를 보여준 건 굉장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보도도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이제는 휴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우크라이나에서 70%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우크라이나도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요. 뭐 견디기 힘든 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누가 더 견디기 힘드냐면 당연히 우크라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휴전에 대한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을 서방 언론들은 얄타 회담에 비교하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얄타 회담에 비교해서 강국들이 전 세계의 지도를 그 나라의 운명을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이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상황은 6.25 때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그 휴전협정의 바로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미국과 북한, 중국이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서 자기네 나라 영토를 넘겨주는 걸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인정한다? 이게 쉽지 않고요. 우크라이나는 또 그렇게 하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잖아요. 북한도 우리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이랑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에 못 이기는 척 해서 가는 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관세 협상 이후 일본과 한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요, 제가 얼마 전까지 일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뭐 뉴스를 보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한국처럼 비관적으로 안 봅니다. 이건 사실 한국이 일본이 좀 안 되면 약간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참, 우리도 이제 사실 일본만큼 잘 살고, 우리 과거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만한 나라인데도, 제가 보기엔 요거는 우리가 아직 못 극복한 컴플렉스의 하나인 것 같아요. 언제든가는 극복을 해야 될 거겠죠.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일본에 이제 기존 관세 2.5%에 15% 더해서 일본 자동차는 17.5%가 돼서 일본이 뒤통수 맞았다라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고 다시 이제 그렇게 바꿔가기로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불리한 협상을 하기는 조금 구조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미국은 어떤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맹의 등급에 따라 매긴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게 있고 그 가격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옛날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2차 대전부터. 피값을 내놔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방위비나 뭐나 우리가 대신 피 흘려줬잖아. 이제 피값 우리가 이자 쳐서 받을게 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본이 지금까지 값을 잘 쳐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주 선도적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5,500억 달러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전부 일본의 프레임에 맞춰서 EU도 타결되고 한국도 타결되고 한 거잖아요. 그 일본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협상에 있어서 일본이 더 적었다, 일본이 더 뭐 많았다, 우리가 한국이 일본에게 이겼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협상을 봐야 되는 건 결국 프레임을 만든 건 일본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또 다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요. 트럼프 협상이 늘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과거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도 15% 한 게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합해서 자동차 같은 게 17.5%냐. 반도체 우리한테 최애국 대우 해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거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트럼프 협상이 늘 그렇습니다. 왜냐. 트럼프한테 올라가서 일단 사인을 받고 그 밑에 또 새롭게 채워나가는 협상을 또 하다 보니까 늘 이런 게 생기는데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있고 한국이 조금 더 이득을 본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협상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미국의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이제 관세를 그걸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 공장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좀 예전 같지 않고 좀 망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일본에 힘들어서 만든 라피더스 이런 거는 이제 공장을 일본에 짓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까지 지을 여력이 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우리가 뭐 일본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았거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좀 불합리한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거는 그래도 이 프레임을 짠 건 일본이다.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도 협상을 했고 EU도 협상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딴 거는 되게 일본을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바꾸는 건, 제가 늘 여기 와서도 계속 말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를 하고 우리에게는 좋은 어떤 베꼈을 만한 뭐 과거부터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 일본을 굉장히 베끼고 뭐 발전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했듯이 우리가 이제 일본을 하는 걸 잘 살펴봐야 될 게 왜 필요한지를 또 이번 협상이 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마스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뭐 사실 뭐 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전 세계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지배하는 건데 미국은 전 세계 생산의 1%도 생산하지 못하고 지금 특히 자신들의 군함, 미국의 힘이 뭡니까? 이 바다를 지배하는 힘이 뭡니까? 전 세계를 나눠서 미국의 함대들이 그리고 항공모함들이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잖아요. 그 원천의 힘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미국이 구축함을 짓고 이지스함을 짓는 기간의 3분의 1에 미국은 8년, 9년 걸리는 걸 한국은 2년, 3년 만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3분의 1에 지을 수 있다는 거에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특히 지금 자기네 조선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사실 요원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뭐 좀 미국인들이 AI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뭐 잘하고 이런 건 저희 뭐 충분히 인정을 하고 테크놀로지나 이런 데 미국의 그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조선 이런 거는 몸 써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바뀌기 전까지 조선업은 뭐 미국에서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한국 업체들이 가고 또 한국에서 그 미국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잘 트레이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쉬울까 뭐 의문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조선이고, 특히 해군의 그런 군함이나 이런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미국에서 끌리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협상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뭐 MRO라고 하죠. 이제 뭐 미 해군 정비 사업이나 어떤 미 해군의 뭐 군함을 건조하고 그리고 미국 선박들을 상선들을 건조하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이런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가 미군이고, 미군이 미국의 힘의 원천인데 그 배를 한국에서 짓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했을 때도요. 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기사가 있으면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드론으로 그 배 찍어가다가 잡히기도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뭔가 만들어지면, 물론 그게 뭐 어마어마한 비밀이라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 모든 거를 모를까, 하나도 뭐 미군 함정의 스펙에 대해서 모를까,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정보 셀 것 같은데 라는 걸 굉장히 걱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이 어떤 스펙을 넣고 비밀리에 또 더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한국에 맡겼을 때 과연 안전할까?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를 어떻게 미국을 더 안심시키면서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한국 정치권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보수 진보가 있을 때마다 미국을 향했거나 중국을 향한 이 행동의 진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신뢰를 잃을 경우 이 마스가를 통해서 잡았다는 기회가 또 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꼭 사실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일관성의 문제를 이 마스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에서 해왔으면 그 진보 정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앞으로 좀 더 풀어준다든지 이런 걸 좀 더 준비해야 명확하게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따냈고 이걸 통해서 15%로 내렸어. 그럼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는 좀 오산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가올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준비해 가고 특히 이제 우리 조선업 하시는 분들하고 뭐 조선소나 조선사들하고 그다음에 정치권들 그리고 우리 행정부가 우리나라 행정부가 잘 협의해 가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일관적인 스탠스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잘 돼 가야 되겠죠. 인제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그런 면에서 인제 우리가 계속 인제 어떻게든 미국을 좀 더 안심시키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인제 우리의 플랜을 또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는 워낙 급변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좀 잘 짜 놓고 함께 나가면 더 뭐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조선은 대한민국밖에 대안이 없지 않나요? 예, 사실은 미국 차원에서도 크게 대안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인데 우리보다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낫고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가 뭐 미국은 배를 만드는데 9년이 걸리고 한국은 3년이 걸리고 뭐 이런 걸로 그리고 더 우리가 비용 효율적이고 당신들이 원하는 걸 맞추려면 한국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필요하다면 포르쉐 타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면, 우리 그 정도 성능 아반떼 만들어 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마음 먹고, 그럼 우리가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AI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도 보잖아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잖아요. 만들어 나가잖아요. 미국은 그냥 우리가 최신 성능의 최고를 포르쉐 정도 돈 주고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한국은 그거는 아니고 그 정도 성능 아반떼 정도 돈 들이면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은 티코만 돼도 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아니면 안 된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그것만으로 설득해서는 안 되고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강점이 있고 우리랑 하면 뭐가 더 좋은지를 좀 안보적으로도 좀 더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것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미국에 가려면 가장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AI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첨단 스템이나 뭐 하는 그런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가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저 조금 있으면 조선소에서 명장님들이나 조선사의 숙련공들이 아마도 미국 이민 가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한 어떤 미국으로 가는 뭐 꼭 이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우리 한국의 정말 그 제조업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살리려고 난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사람들은 사실 노하우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 그걸 중국 사람을 데려오기는 불안할 거고. 그러면 똑같은 마스가와 똑같은 상황이 제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좀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미국 유민 가고 싶으신 분들 조선소 가서 좀 배우시면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에 그 숙련공이 되시면 오히려 더 미국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건 상상입니다만. 미국 본토에서 만든다면 안보에 대한 불안도 덜어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그쪽으로 압박을 할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미국에서 뭐 지금 한국 3분의 1 가격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그 절반 가격으로 미국에서 만들 수 있다면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70%의 가격으로 미국에서 뭐 3년 걸릴 거 예전엔 8, 9년 걸리던 거를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3년인데 미국에서 5년 만에 70%, 60%의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미국은 안보적인 거라면 그걸 택할 가능성도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능력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까지 잘 생각해서 큰 판을 보고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